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수사 실시 계획서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효과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학수도 대전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당의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강성 대 강성의 대결이 펼쳐지게 된 여야 관계의 향방을 점쳐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약 2년 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10여 건의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첫 안건이던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여당에 의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대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후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여야는 첫 안건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게 발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추천권을 무시한 민주당의 독재라고 반발하며 그대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협치는 깨졌다며 이후 모든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로 추천했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부결됐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당 추천권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하라는 추천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 인사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도 법안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 등 6개 야당 의원 188명 전원이 요구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습니다. 약 2년 전 충북 청주에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우 의장은 이제야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겠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한 달간 행안위에서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10여 건의 비쟁점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당은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를 다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현금성 소비 쿠폰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여당은 어제 정부가 확정한 세제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상향했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복지 기반 재정이 취약해졌다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좀 무너졌습니다. 망가진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 투자의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세, 형평성 또 그 과세의 정상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지원보다는 계층별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정말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의 강행 처리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소위 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예산이 50% 이상 불용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개혁과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은 저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짬짬이를 해가지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이걸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신설되면 행안부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뭐 때문에 합니까? 권력이 집중돼서 남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을 기소와 수사로 구분하는 갈라서 따로 준다는 건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은 누가 들여다보고 감독합니까?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소방관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후유증을 겪고 있는 현장 경찰관이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책임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선 감사를 신속히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입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일상이자 문화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생업이라며 문신사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민입니다. 민주당은 대전에서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현충원 참배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의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경북에 이어 충청 대전에서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 수도 대전을,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 3천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대전 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과 최상병, 연평해전, 천안함 용사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지도부는 서울 현충원 참배로 본격적인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정도 직진이라고 적고 당이 하나가 되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우리 외부로까지 확산시켜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극찬하며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없고 농축산물 개방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실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어제 법사위에서 공방이 오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부른 당시 CCTV 열람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첫 회의가 열렸었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의 출석 요구 당시 거부했던 모습이 담긴 이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하는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 1일과 7일 이 구치소에 갔으나 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한 바 있는데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서울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이 서울 구치소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이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법무부에서 우려의 뜻을 표하자 이 법사위가 9월 1일 직접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CCTV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CCTV 열람 후에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지 이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선출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 위원장의 선출을 반대했던 것이라면서 협치 없이 진행되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윤 전 대통령 CCTV 열람의 건이 잇따라 상정이 되면서 또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처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신주기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제 오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때 이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이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속옷만 입고 법켰다라고 이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시작된 논란인데 현재는 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집행 과정에서 무리한 것은 없었다, 인권이 무시당했다라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면이기도 한데요. 이 법사위 9월 1일 이 CCTV 현장 열람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공개를 결정할 것인지도 역시 지켜볼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이 법안이 언론에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검찰청이 수사만 담당을 하고 공수처를 새로 신설해서 수사와 또 기소를 분리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제 현재 여당안은요.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만들고요. 또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자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이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안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중수청을 신설하는 데까지는 여당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 기존 검찰청의 이름과 조직을 유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위헌 여지도 있으므로 네. 이를 방지하고자 공소청 대신에 검찰청의 이름으로 존치시키자는 건데 중수청 역시 현재 검찰의 수사 전담 조직을 중수청으로 재편을 하되 이 역시 법무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청, 즉 공소청이 되는데 검찰청 검사가 수사 지휘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관이 난립하거나 이 형사 사법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이 범죄 피해자 등 이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은 물론 수사가 지연되고 또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초 내놨던 검찰 해체 그리고 검찰 폐지 개혁안보다 후퇴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로 두게 되면 경찰과 함께 또 그 두 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로 가서 너무 그 거단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이른바 검정특위죠. 어제 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특히 검정특위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도 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검찰처럼 법무부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둬야 된다라는 입장과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가게 되면 이 수사 권한이 너무 행안부로 몰려서 비대해진다라는 반론이 부딪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9월 25일 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 검정특위는 일단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와 또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이 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오늘 민영배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성호 장관의 다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는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법무부가 현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이나 국수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 각 기관 간의 권한이 조정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만일 조금 더 늦어지면 추석 이후로 이 후속 입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20분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24 회계년도 기후 대응기금 결산에 대해 주의 4건, 제도 개선 27건의 시정 요구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장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해 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구 모집에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의 단열 창호 교체 등을 우선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도 내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철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된 조기 대선 준비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문제없이 선거를 치르게 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입법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국민 참여형 박람회입니다. 8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찬탄 청산이냐 포용이냐입니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이 된 장동혁 대표, 당내 쇄신 노선과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장 대표가 이른바 찬탄파 청산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에도 이제 바쁜 시간들입니다. 과거를 논할,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는 당선 즉시 찬탄 세력,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강경 메시를 냈었죠. 하지만 당선된 이후엔 미래에 방점을 두면서 메시지 톤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단일 대우에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경고성의 메시를 내놨습니다. 찬탄파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별해야 하는 건 극우 세력이라면서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대우 아니면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극단적인 세력들하고는 결별해야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전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조경태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특정 지지 세력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전당원의 대표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장 대표의 기조 변화에 반탄파에선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너무 직위멸렬하게 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그것이 당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라면 기강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출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부분 반탄파로 꾸려진 데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장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어느 인물을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찬탄파 주장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가늠될 수 있습니다. 찬탄 포용이냐 청산이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장동혁 신임 대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특검 수사라는 외풍에 맞서서 당의 혼돈을 수습하고 단일 대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장 대표 리더십에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지방선거 돌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정확하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사실은 평가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던 그 선택의 의미가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상 기획단은 1년 전에 구성돼야 하지만 대선과 전당대회로 늦어졌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단 출범으로 기선잡이 나선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인재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간 데엔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의 광폭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선 견제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철저하게 전국적 차원에서 연합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기초 단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 후보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당 후보가 더 지역 친화적 또 주민 밀착적 정책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경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인사할 때도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하는 거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사면을 결단을 하게 된 대통령의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보다 이렇게 또 차분하게 하시면서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 이후 내부 쇄신 방향을 놓고 혼란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이 늦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획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나 부산 지역, 우리의 강세 지역 있지만 그런 곳에서의 싸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기선제압과 견제 속에서 재정비를 마친 국민의힘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소리 없는 경쟁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갓 끝났고 이후에 이제 평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제 극과 극으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 국민의힘은 역대급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고 대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이제 평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빈손 회담이고 공식 문서가 없었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두 정상 간의 앞으로 임기 중에 네.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건지 그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관심 어린 눈으로 봤죠. 네.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나 행보들을 보면은 반미 또 반일 친중 이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또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새 정부에 대해서 그 당시 이 국무부 논평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약간 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네.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기존의 입장들 그대로 가면은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비롯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는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봤는데 네. 그런 점을 본다면은 그런 염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어제 그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은 한미 관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전하고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든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 국익과 관련된 통상이나 관세나 또 산업이나 또 방위, 군사적인 부분, 안보 네. 부분 이런 부분의 현안들은 이번에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실무선의 논의로 넘겨놨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되고 네. 쌍방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쌍방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각자의 이익을 지켜낸 그런 합의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변수고 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어쨌든 한미 양국이 노력해야죠. 노력해서 양국 정상이 다시 경주 APEC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차원에서 더 나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식 문서화를 잘 하지를 않아서 예. 이번에 이제 처음에 그 스킨십을 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간 것만으로도 좀 성과 아니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몇 점 정도 그럼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따지긴 그렇고요. 네. 우리 당에서 대변인이 표현한 거는 외교 참사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참사를 피한 것이 네. 성과면 성과다. 참사의 우려를 대충돌 어떤 파탄의 우려를 했는데 그것을 피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네. 예. 그 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뭐 숙청이니 하는 이제 그런 뭐 단어, 뭐 글 때문에 참 많이 좀 긴장하고 회담에 임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런 오해는 풀렸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공식 문서도 결과로 나온 게 없다. 네. 이런 입장이네요. 제가 도리어 정치권에서 한 번 물러나니까 여당의 자화자찬도 문제고 네. 야당의 뭐 무조건 그 비판하고 그냥 그 깎아내리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도리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전문가들 평가가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체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한미 정상 자체로는 A학점이다. 그러나 한미 현안과 관련돼서는 I학점. I요? 예, incomplete라고 있어요. 아직 학점을 줄 만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수행 자체가 안 돼. 예, 수행 자체가 안 돼.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건 앞으로 그 현안 과제로 남아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I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나름대로 획득을 했고 철저한 준비, 그다음에 맞춤형 전략, 거기에 이제 실용제 기반해서 한미 정상회담 간에 그 나름대로 굳건한 신뢰관계하고 기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봉변당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 때 그로 인해서 그 회담 자체가 아주 그 파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한 것은 좀 잘 됐다.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분위기가 실무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뭐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 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반중 반일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거치면서 일관된 것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핵심이자 근간이거든요. 그걸 민주당 정권에서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만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중국이나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더 나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지금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과 그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한미 동맹을 부정하거나 뭐 우리가 뭐 친미, 친중, 뭐 친일이나 친중을 한다 이런 형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그 정상회담의 저 의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고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제기되는 통상 과제, 국방과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실무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해 나가는데 저는 야당도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명을 했던 그 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회담의 분위기가 좀 여유가 있고 좀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뭐 그런 뭐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모나미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한가. 네, 알겠어요. 참 뭐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좀 어디에 흘러갈지 영향을 줄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첫 최고위에서도 찬탄파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고 모두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분당이 현실화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좀 친한계는 이제 비례가 이제
대부분이고 좀 소수고 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의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분위기에서 이끌지 좀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와 새 지도부의 정부적 판단에 달린 문제인데 네. 그리고 어떤 노선을 정했을 때 그것을 실행해낼 그 실행력에 달린 문제인데 결국 그 장동혁 지도부가 평가를 받을 것은 지방선거 때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 행태를 어느 정도 견제해내느냐. 그건데 그 힘은 결국은 지방선거에서는 표로 나타날 것이고 네. 그 이전에 여당에 대한 견제력은 국민이 얼마나 그 국민의 힘에 입장을 지지해 주느냐에 달린 문제고 네. 그거는 아주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당의 지지율로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지지율이 높아야 네. 지방선거에서 그 표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의석수만 가지고는 표결에서는 판판이 다 깨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힘이 있다면은 국민의 지지. 네. 아주 단순히 표현하자면은 당의 지지율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앞서거나 네.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당 그 국민의 지지가 민주당의 입장보다도 더 앞서거나 그러면은 의석수로는 우리가 뭐 게임이 안 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것이 핵심이고 그러자면 결국은 장동혁 새 지도부는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당에 더 기대하고 지지와 성을 보내줄 것인가. 전당대회 때 외쳤던 그 노선대로 가면은 강성 당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예.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이 그래 그 노선이 오라 그렇게 가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이 계엄과 탄핵 또 대선 패배를 초래했던 그건 결국 국민의 그 신뢰를 잃은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원인이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책임질 건 또 책임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죠. 두 개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고민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과정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어제 오늘 사이에는 계속 우리 당의 강성 당원들의 생각만 쫓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당의 국민의 지지가 모아질 것인지 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지 그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네. 장동혁 호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당도 정청래 호 역시 만만치 않게 서로 강대강의 대치로 여야 관계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것인지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악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뭐 좀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전한길 씨가 들어갈지도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장동혁 호인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 여론과 당원들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장 분당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그 과거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갖고 지금 출당 등의 중징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비례대표가 많기 때문에 뭐 탈당을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는 있지만 네. 이게 한번 그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은 정당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그
당내 그 3대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받고 일부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100석이 붕괴되면 아까 앵커께서는 개헌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임시국회 소집을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직 제명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석이라는 게 단순히 개헌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의석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점점 극단적 우파화되고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 우려가 커진다면 지난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많이 이겼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 타이틀로 선거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균열이 그 당내 혼란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양당 대표의 악수 가능성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정청래 당대표도 뭐 적당한 선에서 아마 그 대화를 했을 텐데 지금 네. 장동희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그냥 저항하고 반대 투쟁이 아니라 네. 퇴진 운동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당대표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여야 간의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협력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악수 자체의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보는 시간이 좀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악수를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네. 지나가는 길에 악수한다면 그런 거는 빠른 시간에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시일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출구 전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내질렀지만 국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쪽 국회를 운영하는 것도 자신에게 부담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뭐 여당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본인도 이야기했으니까 네. 국민의 대표지 여야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라는 거는 그런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 체제가 주는 부담도 본인이 이제 느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다. 뭐 완전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건 아니라도 조금 관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은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당대회 때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화환도 보내고 네네. 했던 것도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 당선되고 난 뒤에 의원실로 또 화환 보내고 했던 네. 것도 축하했던 것도 그냥 뭐 의례적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의례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례적이라고 했다면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우리 그 비대위원장한테 인사하러 왔겠죠. 그것도 의례적인 거니까. 예. 근데 안 한 거는 의례적인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해보고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출구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도 명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받아들이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네. 조건을 예를 들면 사과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람도 아니더라고 그랬으니 사람하고 악수하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악수하니 이런 식의 거건을 한 거 뭐 그런 거 사과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 다시 재고하자 다시 재협상하자고 또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악수를 뭐 서로 이게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은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추천 목세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선출이 이제 부결로 무산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전부 퇴장을 하는 그런 현실이고 이제 장동혁 의원도 이제 상당히 불쾌감을 또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안 자체가 양당이 지금 충돌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지금 일단 오늘은 보류됐지만 3대 특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보류가 논의되고 있지 됐고. 않습니까? 네네. 예. 원래는 8월 말 얘기하다가 지금 대체로 한 9월 말경에 지금은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미 법사위에서는 그게 지금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요. 네. 아울러서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야당 추천 몫에 대해서 교수단체가 추천하면 상대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천되신 분들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네.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했을 거고 이미 그 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상대 측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게 이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불가능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겠느냐 해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결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상의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서로 신사협정하면서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강대강의 대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뭐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코앞인데요. 예, 저는 뭐 9월 정기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정기국회 보이콧 얘기하는데 사실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것은 야당에게 손해입니다. 저도 야당을 해봤지만 야당은 국회를 떠나면 얘기할 것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보이콧보다는 국회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했던 방식인데 국회는 국회대로 하면서 장외투쟁이나 이런 걸 병행할 가능성이 아마 현실적으로 장동혁 신임 그 장동혁 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 정도 아니겠냐. 그러니까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을 병행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이제 뭐 코앞인데 야당은 국회 안에서 외에는 국회 밖에서는 할 게 이제 별로 없음에도 보이콧 분위기도 있는 그런 상황. 정기국회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야 간에? 정기국회 내내 특검이 계속될 것이고 또 3대 특검 기한 연장까지 하게 되면은 원래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법으로 또 더 연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특검의 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계속 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또 서로 경쟁 그 전초전으로서 원래가 이런 일이 없더라도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정기국회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거 전초전이기 때문에 네네. 없던 싸움도 만들어지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양당의 이 지도부가 그 강성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협치 분위기로 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우리 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거는 전당대회 그런 그 강성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그 던져볼 수는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데는 그 면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국회를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회 안에 있으면은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마이크 잡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은 그 국회 포기하고 나면 결국 장외 집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장외 집회를 계속 석 달 내내 하는 것도 그 동력을 또 인원 동원 비용 이것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기도 어렵고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장외 집회하면 무리에 올라가는 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의원들의 지속적인 몇 번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석 달 내내 거기를 의원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면밀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의 분위기가 이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냉랭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정기국회의 분위기는 또 어떤 모습을 여야가 이제 보여줄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에 개헌 특위를 시작을 해서 1단계로 5.18 전문 수록 그리고 이제 계엄 국회 승인 또 2단계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우원식 의장 제안에 좀 어떻게 이제 호응을 할지 좀 두 분의 말씀 길지 않게 마지막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내년 5월 말이 자신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꼭 하고 싶을 거예요, 개헌을. 그다음에 이 개헌의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엔 도리어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18 전문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 내용 그 국민의힘도 이미 언급한 바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계엄에 관련돼서 조금 국회 절차 까다롭게 해서 국회에서 승인 등 이런 민주적 통제라 이것도 전 반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4년 중임제도 물론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국회에서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지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이 4년 중임제 개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용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도리어 지금의 여야 대립구도 그다음에 정기국회 내내 아마 훨씬 더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당은 장애 집회도 아마 할 거고 네. 국정감사 있죠. 또 예산안 문제와 관련돼서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야당은 이제 정기국회 때 그 싸워야 될 내용들이 많고 여당도 물론 지금 그 민주당이 과거 뭐 여당과는 달리 되게 강대 강으로 지금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하시고 싶은데 이게 여야 국회 상황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서 네. 의외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도 5.18 전문 수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에 대한 뭐 입장들은 그 전에도 뭐 그 좀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의 여야 간의 대치 정국 뭐 이런 것 때문에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시점상으로는 내년 5월이든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고 네. 그 넘어가면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강대강 대치 계속되고 그게 더 이제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개헌을 뭐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개헌 지지선이 무너져 가지고 민주당이 일방 그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뭐 할 수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대 개헌 때 과거에 했듯이 합의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합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야 되고 마주 앉아서 서로 신뢰 가운데서 대화하고 또 절충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어서 만약에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은 네. 그런 정치적 환경과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의장의 리더십이 있다면은 그거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분위기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특위 만든다고 해도 제가 정개특위를 해봤지만은 여야간에 그 개헌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게 정치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간 분위기 안 좋으면은 실무선에서 합의해도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외전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강대강 대치 속의 현 정국 그리고 마지막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기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화두 이렇게 오늘 좀 논의를 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